안녕하십니까. 저생 양수입니다. 오늘이 8월 2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풀려나가는 듯한 인상이 좀 있는 그런, 비교적 생각보다 좀 괜찮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특히 7월 30일 마지막 날까지도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아서 한 달 내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현재 사실은 뚜렷한 어떤 이러한 조정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8월 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각오한 바 있었고 해서 종합지수로 봤을 때 제1차 지지선 3200포인트, 이게 자칫 깨질 수 있다. 물론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고 해서 제2차 지지선은 3150포인트를 바싹 붙여서 이제 보자 했던 건데, 어찌됐든 그 정도 수준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 그 정도를 각오하고 8월달을 맞이하자 했던 건데요. 하지만 막상 8월달 첫날을 딱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풀려나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약간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겠죠.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및 반도체 중소형주들까지 다 같이 움직일 것이다. 또 반도체 중소형주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또 현재 스마트폰이나 또는 5G와 관련된 종목들도 부각될 소지가 상당히 높겠죠. 만약에 그런 식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빠른 시점 내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또다시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삼성전자류의 종목을 안 갖고 있다면 신규 매수를 해야 되고, 부족하다면 추가 매수해야 되고, 한번 팔았다고 한다면 재매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뜰 때가 됐다. 뜰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비, 비교적 신속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네이버하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을 다시 한번 특히 내년도 이들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 윤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는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장기 정책 투자 종목이다 하는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던 건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상승 투세 선을 타고 별다른 굴곡 없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그렇지가 않죠. 네이버는 굴곡이 좀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곁들여서 내년 정도에 이들 종목이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각될 것인지와 그에 따른 현재 목표 주가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얘기를 해야 되겠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도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테마는 상당히 강렬한 테마라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그 단기적인 조정의 끝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들 종목을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담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도 순서를 밟아서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그 전에 지수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지수로 봤을 때 특별한 어떤 변화, 장대 양봉이나 그에 따른 어떤 거래가 수반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죠. 어찌됐든 지수로 봤을 때는 별다른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목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아마존 쇼크가 있었다고 해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갔다는 건데 사실 뭐 크게 내려간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약간 웃기는 것은 아마존 실적 쇼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만은 매출 위주로 나왔어요. 근데 매출이 시장에서 예상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실제 현재 매출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불과 2% 정도 못 미치는 정도의 매출이었습니다. 그걸 갖고서 쇼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만큼 그동안 해당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아직까지도 몇 가지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과 관련된 약간 예민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현재 그 조정의 빌미로 작동되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미국의 지난 7월달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가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5%나 된다는 거죠. 물론 예상치 대비로 봤을 때 보다 더 높은 곳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30년 내 최고치 수준이라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예상하고 있었고 미 연준에서도 현재 이 물가를 그대로 인정하면, 다만 이 물가는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이런 식의 고물가가 미 연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고물가가 계속 유지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물가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까지 고물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물가가 그보다 빠른 시점에서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모멘텀 또는 물가 모멘텀 또는 삼성전자 실적 모멘텀을 통해서 상황에 반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어찌됐든 그 물가 추이는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물가가 내려온다면 상당히 큰 호재가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리고 중국의 지난 7월달 제조 PMI 지수가 50.4, 지난달보다 또 현재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건데 역시 큰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 지난 7월달 우리나라 수출이 무려 29.6%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수출 서프라이즈라는 것이죠. 4개월 연속 20%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좀 업종별로 봤을 때, 산업별로 봤을 때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석유화학, 찰광 기계 등등 거의 전 부분이 다 좋았다는 건데, 특히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9.6%, 전 산업 중에서도 가장 좋은 편에 속했다 하는 거고, 심지어는 바이오 헬스도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바이오 헬스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물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유도한 측면도 좀 있을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많이 올라갔죠. 특히 셀트리온의 지금 뭡니까? 셀트리온의 실적이 상당히, 특히 해외 수출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셀트리온도 탄력적으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셀트리온이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장기 성장 경쟁력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은 셀트리온이 좋지만 향후 3년 후, 5년 후를 보면 삼바가 훨씬 낫습니다. 이 점은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셀트리온에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자, 그렇고, 자,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과 관련돼서 반도체 움직일 때가 됐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달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전 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39.6%나 됐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반도체 D램가 DDR
DDR4 8기가 비트 고정거래가가 4.1달러, 아주 모처럼 만에 4달러가 돌파됐고 지난달 대비 7.9%나 올라갔다는 건데, 일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고정거래가가 지난 5월달, 6월달 피크를 치고 오히려 7월달 들어선 내려갈 것이다 라고 봤던 건데, 내려가기는 커녕 오히려 급등했단 말이죠. 7.9%면 상당히 탄력도로 올라간 셈입니다. 작년 7월달에 3달러 13센트였던 것에 대비해서 그 1년 사이에 31%로 올라갔고, 특히 지난 7월달에 7.9%로 올라갔다는 건데, 연간 대비로도 놀라운 것은 원래 반도체 가격은 마치 가전제품처럼 계속해서 반도체의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비트 그로스가 비트로 대표되는 반도체의 성장률을 뜻합니다. 그만큼 반대로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20% 정도 떨어지는 것이 공식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로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30%나 올라왔단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우려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 기세가 등등하단 말이죠. 낸드 가격도 5.48%나 올라갔고요. 그 배경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용 내지 모바일용 수요가 견조한데, 지금 컨퍼런스 콜, 즉 실적 설명회를 할 때 삼성전자도 또 SK 하이닉스도 그래요. 담당 설명 책임자가 하는 말이, 지금 현재까지 실적도 괜찮았지만 향후의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거니와 내년도 실적도 밝다라는 구체적인 공식적인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3분기, 4분기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 때 6조 9,300억,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 전분기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라왔으니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만 8조 내지 11조까지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8조 내지 9조 원 정도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11조까지, 만약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나 칩 분야까지 선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1조까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분기별 반도체 부분 최고의 영업 실적을 냈던 때는 2018년도 3분기였었고요. 그 당시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17조였지만 그 중에 14조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최고의 실적을 구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기록은 내년 정도에 또 다시 깨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랬을 때 어찌됐든 금년까지만 본다 했을 때 삼성전자의 3분기 4분기 전체 실적은 원래는 14조 내지 15조 원 정도 영업이익 말이죠. 그 봤던 건데, 상황에 따라서 16조 원 정도까지, 17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6조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2021년 금년이죠.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아마도 50조 원 당초 예상치 내지 목표치에 무난히 다다를 것으로 또는 넘어설 것으로 살짝 말이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내년도에는 사상 최고치 58조 9천억을 넘어가는 신기록을 갱신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너무 못 갔죠. 너무 못 갔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건 말고요. 이런 측면, 시장 관련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건데,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물론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대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수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맥락은 같은 흐름을 탄다는 것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명시적인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다는
것인데요. 수급상 일단 연기금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지만 매도 규모가 약간 줄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에서 수급상 개선의 조짐이 약간 보인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그렇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다 뚜렷하게 수급과 관련된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반전이 됐고 기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 등을 매수했단 말이죠.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보면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적적 전망 밝은데 못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단기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성전자를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보는 거니까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계속 삼성전자 위주로 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코스피 200 선물 포지션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선물 쪽을 상당히 많이 9,900계약 정도나 순매수했다는 건데 아직 특별히 여기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아직 없지만 최근 들어 롱 포지션,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맞춰놓고 있는 그런 측면이 지수를 봤을 때 또 그 연동하는 삼성전자를 봤을 때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가석방이죠. 가석방. 특별사면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사면이 단행이 된다, 특별조치 된다라고 한다면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가석방이면 그게 못 미칠 것이지만 어쨌든 석방은 석방이니까 긍정적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그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은 아마 그것을 노리고 매수하는 것이다. 그 광복절 특별 사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석방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다시 매수하는 것으로 어쨌든 그 자체가 호재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된다라고 판단되는 뭔가에 보다 더 뚜렷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미보유자 또 갖고 있어도 소량 보유자 한번 갖고 있다가 적당히 물량을 줄인 그런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재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 갖고 계신 분은 할 말은 되기 전에 지금 타이밍이 적절한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으나 하지만 아주 크게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약간 타이밍을 너무 따지지 말고 매수를 해둬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만약에 그런 점을 좀 더 노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를 그중 몇 개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건데 현재 우리가 최근에 많이 정리를 해서 남아있는 종목 두 가지 남아있죠. 한 가지는 테스라 남아있고요. 또 한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인데요. 당연히 이들 종목은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중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많이 기술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갖고 계시는 매수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 약간 공격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으로서는 가장 보편 타당한 종목 원익 IPS 또는 그에 비슷한 유형의 현재 뭡니까 증착 장비 업체들 유진테크나 텐스 같은 비슷합니다. 뭐 KC텍 같은 종목 다 비슷해요. 이들 종목 그중에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삼성전자의 지분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원익 IPS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은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선취 매수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뭔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일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런 상황일 때 맞춰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면 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의 상황에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 단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간 너무 엄밀하게 따지지 말고 미리 정석 투자 관점에서 확보를 해두자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네이버를 잠깐
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의외로 최근 동안 거의 주가가 복구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네이버를 재평가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 잠깐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죠. 그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평가는 이런 정도입니다. 서치 플랫폼 45조 원, 온라인 쇼핑 10조 원, G홀딩스 일본에 있는 법인이죠. G홀딩스 11조 원, 또 웹툰 웹소설 3조 원, 핀테크 3조 원, 또 타회사 지분 가치가 6조 원 정도, 클라우드나 제페토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78조 원 정도로 해서 적정가는 47만 5천 원 정도가 시장의 일반적인 평균 이제 평가 수준입니다. 근데 2020년도 상황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거죠. 서치 플랫폼 45조 정도를 그대로 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50조 넘게 평가해야 되는데 어쨌든 45조 원. 그리고 온라인 쇼핑은 억울하죠. 지금 쿠팡이 70조가 넘어가는 25조밖에 안 된다. 한 10조밖에 안 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 돼야 된다는 거고요. G홀딩스는 그대로 놔두고 웹툰 웹소설은 원래는 시장의 일각에서 18조 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9조 원 정도로 좀 반으로 깎아서 봐야 된다 싶고요. 그리고 핀테크 부분 이건 그 웹툰 웹소설은 10조 원 정도. 핀테크 부분은 사실은 어딥니까? 카카오는 거의 38조 원입니다. 카뱅과 카카오페이 합쳐서 말이죠. 그리고 네이버도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네이버 페이가 있습니다. 그거 합치면 적어도 카카오의 핀테크에 적어도 반은 된다 싶은데 그걸 또 반으로 해서 9조 원 정도면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타회사 지분 6조 원, 그대로 놔두고요. 클라우드도 1조 원, 1조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1조 원 정도 보고, 제페토는 사실 로블록스가 50조가 넘어가니까 10분의 1은 된다 싶습니다. 그럼 5조 원 정도 봐야 됩니다. 근데 전혀 평가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합쳐서 내년 정도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재평가가 이런 정도로 다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시가총액은 100조, 적당하게 125조, 112조, 아마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이런 정도로 재평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적정 주가가 68만 3천 원 정도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내년 정도에. 그래서 내년 정도에 68만 3천 원, 한 7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그렇다면 100만 원 정도까지는 내후년 정도, 그 정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의 윤곽을 잡고자 해서 네이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렇게 될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계의 TSMC라고 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그 자체이죠. OPM 영업이익률 무려 40.5%. 이 정도면 셀트리온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좋은 영업이익률입니다. 경쟁력이 이제 확실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도 약과입니다. 일단 모더나 메신저 RNA, DP 완제품 생산 8월달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서 그와 관련된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원료 의약품을 그냥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그러니까 백신의 완제품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체계로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CGMP 엄격한 그 생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 그 인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럴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는 건데 거기까지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맞은 일이 좋아지죠. 외형도 커지고 말이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를 통해서 지금 상공장까지도 풀 가동되는 것이죠. 원래는 상공장은 한 50% 정도 가동되는 것으로 예상했던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90% 정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4공장은 2022년도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건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25만 6천 리터란 말이에요. 기존에 약 36만 리터 까지는 아니죠. 그게 40%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40%가 뭡니까?
거의 80% 육박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 정도의 그 사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실적에 또 급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돼서 지금 막 커가고 있는 단계다 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 폭발적으로 커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상공장, 사공장 가동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사공장 수주 제한되는 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연초에 8건 정도로 생각보다 그 수주 제한 받은 게 크지 않았다 했던 건데 최근 들어 급증을 해서 22건 정도로 급증을 했다는 건데 아마도 그간에 계속 쌓아왔던 트랙 레코드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가 분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또 제약 그 뭡니까 그 현재 그 약제 단계인 그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임상 단계, 생산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과 생산 쪽인데 그 부분이 바이오계 전반적인 트렌드로서 분업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중 생산 쪽에 상당히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개발하는 쪽은 또 파이프라인과 개발하는 쪽은 상당히 많겠지만 생산하는 쪽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점은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하는 쪽과 그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파운드리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야말로 바이오 업계의 TSMC다라고 제가 일갈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금년에 PER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년은 100만원 넘어가고 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100만원 넘어가고 내년 정도에 150만원, 내후년 정도에 200만원 이렇게 가닥을 잡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누가 정확히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파악해 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는 상당히 강렬한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매일 메타버스와 관련된 큼직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메타버스가 뭐 죽는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 이들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후유증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메타버스 테마의 제1 대장주 선도주는 무조건 맥스트입니다. 맥스트가 급등을 했다가 이른바 따상상상 갔다가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장주가 고점 대비 2번 정도 장대 양봉식으로 해서 떨어지게 되면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맥스트에 대해서 내일 당장이라도 6만원 이하에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지면 어느 정도는 매수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체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서 메타버스 테마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설정을 해놓고 아마 30% 넘기지는 마십시오. 30% 안쪽에서 하고 그 중에 현재 맥스가 차지하는 좀 메타버스네 맥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아마 비슷한 시점 같은 관점으로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지미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자, 이지미디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메타버스 핵심 기술력 할 수 있는 광학 트래킹, 시선 분석 솔루션 이것과 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또 기존 XR은 이게 뭡니까? 그 확장 현실입니다. 확장 현실 사용자 시선 추격 구형 기술까지 쭉 확보를 해 놨거든요. 또 최근 들어 조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해서 NFT 난팡저블 토큰 대체 불가 토큰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들 종목은 테마의 속성상 또 현재 이 중소형주의 속성상 한번 나오면 또 무섭게 달아오를 것이라는 건데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어떠한 것이 구실이 돼서 이슈가 돼서 올라갈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분위기를 봤을 때도 나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분야에 할당을 해서 미리 잡아줄 필요가 있거나 그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 관점으로 이 세 종목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이지미디어까지 최근에 빠진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테마는 워낙 강하고 수명도 길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그런 그 테마입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이런 종목 우리한테 잘 안 맞는 측면도 있지만 메타버스 테마 워낙에 상당히 뭡니까 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큰 변화와 관련된 테마이기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최근의 변화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